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갖고 제가 약간 텐션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좀 막 뭐가 이것저것 막 몰려서 오더라고요. 네. 컨디션이 일단 왠지 모르겠는데 일단 목이 좀 잠겨갖고 지금 약간 이제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려나? 이제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목이 잠긴 느낌 있잖아요. 아침에 목이 잠겨서 만약에 내가 약간 고음을 내려고 하면 삑사리 날 것 같은 그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약간 그게 지금 계속 진행돼갖고 그래서 힘을 주고 말을 하지 않으면 바로 삑사리 나는 약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좀 힘을 좀 많이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건 어제부터 그랬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발바닥이 약간 물집 잡힌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모르겠어, 나도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한동안 이제 좀 고생하던 이제 오른손이 이제 터널 증후군이 있는데 오늘 좀 심해져갖고 아까 전에 이 상태를 이렇게 됐었어요. 아까는.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네, 근데 아까 이게 판서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아프더라고요. 참 빨리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약간은 평상시보다는 좀 텐션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조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은 내가 그게 걱정돼서 그래. 안 졸면 돼. 알겠지? 자, 봅시다. 전에도 말했지만 알았어. 미안해. 텐션 높여서 할게. 장난이야. 자, 봐봐. 부정독해 패턴을 이제 미리 보고 좀 시작을 하자고요. 내용 파악을 위해서요. 빠르게 읽겠습니다. 자, 5강의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쫙 다 설명이에요. 그냥 다 설명. 이 글의 주요 소재가 식품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한 거거든. 그래서 초반부에는 식품 마케팅이 뭐냐 해갖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식품 선호도라는 말이 나와요. 식품 마케팅이 주요 이야기거든. 근데 갑자기 식품 선호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이 이야기 다음에 다시 식품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결국 식품 선호도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식품 마케팅과의 뭔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본문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식품 마케팅을 이렇기 때문에 뭐 저렇게 한다라는 그냥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간 이 글은 식품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구나 정도로 일단 우리가 인지하고 들어가자고요. 자, 바로 가볼게요. 식품 마케팅이 refers to any activity, 어떤 활동이라도 말한다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일컫는다. 어떤 활동이냐? conducted by a company. 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어떠한 활동이라도 우리가 식품 마케팅이라고 말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in the food, 음식이나 beverage, 음료나 아니면 restaurant industry니까 식당 산업이 되겠죠. 이런 거에 있는 회사랍니다. 뭐 하기 위해? To encourage purchase of its product. 그 회사의 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겠습니다. 얘들아, 마케팅이란 게 뭐야? 홍보하는 거잖아. 그렇죠? 홍보를 왜 하는 거야? 우리 거 많이 구매하라고. 이게 홍보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식품 마케팅은 뭐겠어요? 우리 식품 많이 이용하라고. 이게 식품 마케팅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은 그 식품이라는 범주가 얼마나 되냐면요. 일반적인 뭐 그런 식사도 되겠지만 음식도 되지만 그러니까 식품 뭐 각종 뭐 마트에서 파는 여러 식품, 음료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리고 레스토랑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어쨌든간 먹는 거에 관련된 거 싹 다라고 생각하라고요. 먹는 거에 관련된 걸 싹 다 홍보하는 게 식품 마케팅이라고. 왜 홍보한다고요? 우리 물건 많이 사라고. 됐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식품 마케팅의 정의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식품 선호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식품 마케팅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식품 선호도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순서 문제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끊었습니다. 식품 선호는 develop, 발달된대요. At a very early age.
아주 어린 나이에 발달이 되는데요. 주로 뭘 통해서냐? 학습 과정을 통해서 발달된답니다. 그쵸? 자, 이어서 once established, 일단 확립되면 이러한 식습관 패턴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러한 식습관은 are difficult to change, 바꾸기가 어렵다. 자, 일단 식품 마케팅 얘기하는데 왜 식품 선호도 얘기가 나오지? 어쨌든 식품 선호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선호도는 아주 어릴 때 형성이 되고요. 한 번 이게 정해지면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내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내미도 웃긴 게 뭐냐? 진짜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잘 먹었거든? 근데 이제는 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딱 2개만 뽑아보라고 하면요. 감자튀김이랑 라면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한번 회전초밥집을 한번 데려갔는데요. 회전초밥집에 그 감자튀김을 팔았거든요. 사이드 메뉴로. 난 깜짝 놀란 게 감자튀김을 6접시를 먹었어요. 얘가. 아니 그게 한 접시가 작지도 않아. 그래도 한 이 정도 됐어요. 꽤 많았거든? 근데 얘가 다 먹었어. 아빠 감자튀김 또 먹고 싶어요. 그래 시켜줬어. 다 먹고. 아빠 감자튀김 또 먹고 싶어요. 그래 또 시켜줬어. 어느 순간 시키고 보니까 6접시야. 6접시 다 먹고 난 다음에 아빠 감자튀김 또 먹고 싶어. 안 돼 이제 그만 먹어. 너 너무 많이 먹었어.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품 선호가 이제 얘는 감자튀김을 사실 좀 어렸을 때 내가 먹이지 말았어야 됐대. 나 혼자 먹으니까 얘가 너무 맛있어 보인다는 표정으로 봐서 내가 불쌍해서 몇 번 줬던 게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확립이 돼갖고 이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지금 이런 상태야. 자, 그런데 다음 내용 일단 이어서 볼게. Parents are a key influence. 갑자기 좀 너무하네 글 쓴 사람. 부모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답니다. 네, 맞아요. 언제? In the early development of food preference. 그러니까 식품 선호의 초기 발달에 있어서는 부모가 중요한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좀 유년기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이럴 때는 애가 뭘 먹는다 안 먹는다를 부모가 통제를 하잖아. 부모가 이거 먹고 싶어. 안 돼. 먹으면 안 돼. 오늘 그만 먹어라던가 이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다음 내용 보자면 however, 그러나 outside influences, 자, 외부의 영향력, 즉 외부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가족 내가 아니라 가족 외적인 영향력이 되는 거죠. 이 외부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중요해진답니다. 특히나 언제요? middle childhood니까 유년기 중반부가 되겠죠. 그리고 adolescence, 청소년기 중반부. 이때는 외부 영향력이 더 중요해진대요.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니네가 대부분, 이제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먹으라는 것만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여러분이 뭔가 음식을 먹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용돈 받은 걸로 뭐 친구들이랑 뭐 사 먹거나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 그렇잖아. 뭐 집에 와고 뭐 먹으려고 하면은 엄마가 막 너 그건 먹어, 그건 먹지 마. 뭐 이런 걸로 여러분이 지금 통제받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는 식품 섭취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영향력이 뭘까? 그게 식품 마케팅인 거예요. 됐어요? 그 한창 이제 유행했던 것들이 있죠. 뭐 로제 떡볶이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또 뭐 마라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여기 여러분 중에 아마 되게 드물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야 너 마라탕 먹어 해갖고 먹어본 사람 혹시 계세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대부분 마라탕을 먹어봤으면 친구가 먹어봤는데 야 그거 먹어봤는데 맛있어, 또는 야 이거 맛있다는데 한번 먹어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먹어본 게 대부분 많지, 엄마 아빠가 와갖고 야 이거 너 먹어봐 하면서 먹인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란 겁니다. 그러면 참고로 전 안 먹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유행 같은 거에 민감할 시기이고 지금 여러분 나이대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외부 영향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식품 선호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어떠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식품 선호가 형성이 돼요. 우리 아들내미 이전 나이 때부터. 하지만 이건 어떻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통제가 가능하죠. 얼만큼 먹어? 먹지 마. 통제가 가능해. 근데 청소년기부터는 어떻다?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력이 더 중요하고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부 다 식품 마케팅 업자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마케팅을 해야 돼. 그러면은 마케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회사 제품을 최대한 많이 사 먹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겠지. 맞죠?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한번 볼게요. 식품 마케팅이 프로마트 홍보한답니다. Highly desirable, 매우 원하지만 unhealthy,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을 젊은이들에게 홍보한다는 거야. 됐어? 봐봐. 어린애들에게 홍보를 왜 안 할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맛있는 제품을 홍보한다고 쳐봐. 애들이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볼 수 있겠지. 하지만 못 먹어요. 왜? 엄마, 아빠의 영향력이 더 세니까. 됐어? 근데 청소년기나 그 유년기 중반부는 어떨까요? 이때는 얘네들을 대상으로 식품 마케팅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먹힌다는 거야. 왜? 이때는 더 이상 부모의 영향력이 발휘가 잘 안 되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식품 마케팅 업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유년기 중반부나 청소년기 애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 얘네를 일단 공략해 놓으면 아주 쉬워집니다. 왜? 아까 초반부에 나왔던 내용 기억나요? 식습관이 한 번 들면 잘 안 바뀐다. once 이스터버드 시대라고 나왔잖아. 일단 확립되면은 이 식습관이 식품 선호도가 바뀌기가 어렵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유년기 중반부에 우리 거를 먹이게끔 식습관을 들이게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이제 한 번 얘네가 맛들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어차피 부모에겐 통제를 안 받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식품 마케팅 업자로서는 누굴 공략하는 거야? 젊은 사람을 공략하는 거야. 젊은 사람. 마라탕이라든가 로제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0, 40대를 겨냥했겠어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30, 40대를 겨냥을 하지 않죠. 왜냐면 그들은 이미, 저를 포함한 그들은 30, 40대는 이미 확립된 입맛이 있어요. 확립된 입맛이 있으니까 이거는 잘 안 바뀌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얘네들을 겨냥한 어떤 그런 음식, 신제품을 이제 홍보한다는 거는 안 먹힐 수밖에 없는데 10대 때는 잘 먹힌다는 거야. 한 번 먹여갖고 맛있어? 계속 먹게 되고 얘네가 나중에 커서 30, 40대가 돼도 계속 우리 회사 제품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성공한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볼게요. 이 over exposure to food marketing, 식품 마케팅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present, 제시한답니다. A public health issue to youth, 젊은 사람들에게 공중 건강 문제. 됐어요? 공중 위생 보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이제 위생 보건 문제를 제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젊은이들이 아주 원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홍보한다고 했잖아요. 왜? 맛있어야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여러분도 알겠지만 맛있는 건 건강에 안 좋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건강에는 안 좋지만 맛있는 걸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 마케팅이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되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공동적으로다가 건강이 좋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unlike tobacco and alcohol consumption, 담배와 술 소비와는 다르게 젊은 사람들은 do not need to learn, 배울 필요가 없답니다. 뭐를? 대절을요. 대절이 뭐냐? consuming these foods, 이런 음식을 소비하는 게 rewarding, 뭔가 보상을 준다, 보람을 준다, 기분이 좋다 라는 거를 배울 필요가 없다랍니다. 자, 이 담배 술 얘기는 왜 나온 거냐면요, 결국 식품 선호도라는 거는 식습관이라고 우리가 말을 바꿔 쓸 수도 있겠고요, 뭐 편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 근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특정 음식만을 선호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근데 이 중독의 대명사가 술과 담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술과 담배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의시켜야 돼.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거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랑 다르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담배 그 이렇게 표지에 보면은 이거 피면 너 폐암 걸리고 너 뒤질 수도 있으니까 뒤지고 싶으면 피든가 뭐 이런 안내 문구 같은 거 써 있잖아, 경고 문구. 근데 여러분, 마라탕에 너 이거 마라탕 겁나 많이 먹으면 너 뭐 혈관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런 거, 그런 주의 문구가 안 써 있다고. 됐어? 아니 왜냐면 애초에 해로운 식품이 아닌 거잖아요.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치 술, 담배처럼 그런 걸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음식이 정말 맛있다,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한다는 거를 알 필요가 없다고요. 알 필요가 없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를 내가 먹으면 기분이 좋구나 나쁘구나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내용 from birth.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들은 prefer, 선호하거든요. The taste of food, 음식의 맛을. 어떤 음식? High in sugar, fat and salt. 설탕, 지방, 소금이 높은 그런 음식의 맛을 선호하거든요. 본능이라고. 본능. 그냥 인간은요 고지방, 이제 그리고 고당 이런 음식을 그냥 본능적으로 좋아한다고. 본능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저런 거를 이걸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면 이걸 먹음으로써 내가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판단해봐야겠다.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가장 흔하게 광고되는 음식들이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식품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식품 마케팅이 유년기 중반부와 청소년기 아이들의 식품 선호도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향상이라기보다는요, 향상이 아니라 임프로빙으로 나왔는데 향상이라기보다는 형성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형성, 도움이. 왜 향상이라고 써봤지? 형성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실제 주제는 음식 마케팅이 음식 선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죠. 여기 형성으로 나왔죠. 그죠? 오차, 한길이 오차하고 번역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예, 내가 이거 2년 전에 만든 거잖아요. 이거를요. 내가 그냥 무지성으로 했나 봐요. 예. 이때 그 지문을 한 막 30개씩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정신이 나갔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스팅라이트 5강의 3번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슬슬 삑사리가 나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앞에서 읽었던 지문과 비슷한데요. 계속해서 그냥 설명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문은 전부 다 일치로만 나왔었어요. 그동안 학교에서 나왔던 거는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 파악이 중요하겠죠. 바로 가볼게요. 자, 읽어보자면 사자들에 대한 경계 신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낸다라고 나왔습니다. 누가 그런 거냐면요. 피식자들 입장에서 피식자는 이제 잡아먹힌 애들, 사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초식동물, 걔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포식자가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시를 한대요. 얘네 특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드러내놓고 사냥하는 들개나 하이에나 이런 애들과 같은 포식자들을 뒤쫓으며 주시하지는 않는다 하면서 이게 아마 영양에 대한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 와일드비스트라고 나와 있죠. 이게 영양이에요. 영양. 그래서 이 영양의 특성에 대해서 그냥 다룬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영양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자, 바로 한번 봅시다. When one or more lions merely work alone. 자, 한 마리 또는 그 이상의 사자들이 그저 work alone, 앞으로 걸어갈 때 wildebeest는요, 영양은 raise their heads, 그들의 뚝배기를 들어 올리고요. cock their ears, 그들의 귀를 쫑긋 세우고요. snort, 코를 킁킁거리고요. 그리고 가끔씩 stand up foreleg, leg는 다리인데 fore는 앞쪽이니까 앞다리겠죠. 그래서 앞다리를 스탬프, 쿵쿵거린다라는 겁니다. 자, 상황을 좀 그려보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양의 무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영양 무기. 영양이 있는데, 자, 사자가 이제 몇 마리가 있습니다. 사자가. 근데 사자가 그냥 앞으로 걸어갈 때 이때 영양은 이제 영양 한 마리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럼 얘가 고개를 딱 들고 이제 고개를 들었다라는 거는 결국엔 뭘 의미하는 거야? 내가 잘 지켜보겠다를 말하는 거고, 귀를 좀 더 세우겠다라는 거는 이제 청각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감각을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코를 킁킁거리고, 그럼 이거는 냄새에 대한 거죠. 후각에 대한 거. 그리고 앞다리를 가끔씩 구른다라는 거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다른 동료들에게 알려준다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영양이 한 마리가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양 무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발돼 있다고 쳐봐. 그럼 얘네들은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잖아. 사자가 접근하는 거를. 그러니까 얘가 일단은 사자 이리로 오는 거 맞는 건가 하는 거를 일단은 감지를 한다는 거죠. 감지를 해서 그래서 가끔씩 좀 너무 가까이 왔다 싶으면은 막 이러면서 야, 사자 왔어. 몇 대 써. 빨리 킬 준비해.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거겠죠.
이어서 볼게요. These signals, 이러한 신호들은요, alert the herd라고 나오는데 그 무리에게 경고를 보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어서 영양은 may stop, 멈출 수도 있답니다. 그들의 constant snorting, 그들의 지속적인 킁킁거리는 것을 멈출 수도 있대요. 킁킁거린다 했잖아 아까 전에. 자, 언제 멈추냐면요, 사자가 접근할 때 오히려 멈춘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사자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원래 한 이 정도 떨어져 있을 때는 막 킁킁거리고 막 이랬어. 근데 지금 아까 위에서 나왔던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잘 생각해봐. 고개를 든다거나 귀를 쫑긋하거나 얘네는 상관이 없는데 킁킁거리거나 다리를 구른다거나 이런 거는요, 소리를 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소리 내는 거를 멈춘다고 볼 수 있겠네. 맞아? 킁킁거리는 소리를 멈추는 거야. 왜 그럴까? 당연히 사자가 완전 근접했는데 얘가 코를 킁킁거리고 있으면 사자한테 들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멈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뭐 하면서? Creating a pool of silence. 이 풀이라는 거는요, 어떤 그런 이런 뭐랄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풀이 이제 수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영장과 같은 그런 어떤 공간, 특정 지역 공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풀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침묵의 공간. 그래서 영양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영양무리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마리만 그런 게 아니라 얘네 선발에 있는 애들이 다 원래는 코를 킁킁거리고 고개를 들고 원래 다 이러는데 사자가 딱 이렇게 접근하니까 다 조용해지는 거야. 그럼 이 구역은 어때요? 굉장히 조용해지겠죠. 그래서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낸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그 침묵의 공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That is as effective a stimulus contrast as an alarm snort라고 나왔죠. 자, 이거는 잠깐 보자면 as 형어명이라는 형태의 지금 이제 어순으로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표현 중에 우리 such a 형명 이런 어순이 있죠. 너무나 뭐뭐한 명사. 이거를 so로 바꾸면 so 형어명 이렇게 쓰기도 하죠. so 형어명. 자, 잠깐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암기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such a 형명을 우리가 so 형어명으로 쓸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랑 별개로 잠깐만 볼게. as 원급의 as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뭐만큼 뭐뭐한. 근데 봐봐.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오죠? 자, 그럼 형용사가 왔다고 쳐볼게. 그럼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잖아. 그럼 이 명사를 꾸며줘. 그럼 as 사이에 형용사와 명사 이렇게 올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 명사가 단수 명사야. 그럼 어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는 어를 여기냐 여기냐 어디다 붙이냐는 거예요. 됐어? 이때 어디다 붙이냐면 여기다 붙여요. 어를. 됐어? 그러니까 얘랑 어순이 똑같은 거야. so 형어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순이. 그럼 so 형어명이랑 as 형어명이 왜 어순이 똑같냐? 외우는 방법. 이거 중딩 때 배우는 건데 얘들아, as에서 앞에 not이 붙잖아요. not이 붙으면 이 as를 so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됐어요? 이게 중2 때가 배우는 거야. 그래서 not, so, 원급, as 이렇게 쓰거든? 그럼 so 같은 경우는 어순이 어떻다고? 이거라고요. so 형어명. 그러니까 as도 어순이 똑같은 거야. as 형어명. 됐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요. 뭐 그냥 외우셔도 돼요. as 형어명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그냥 부연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 별거 없어요. as 형어명이니까 뒤에 있는 것만큼이나 효과 있는 자극 대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인 자극 대비. 그래서 이 효과적인이 자극 대비를 꾸며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뒤에 있는 게 뭐냐? alarm snort라고 나와 있죠. snort가 코 킁킁거리는 건데 alarm이라는 건 뭔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especially at night, 특히 밤에. 자,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합시다. 잘 들어봐요. 사자가 이쯤 있었어. 이쯤 있었다고 볼게. 그럼 이때는 얘네가 이제 앞으로 걸어와. 앞으로 걸어오는 게 보이니까 막 코를 킁킁거려요, 얘네가. 그럼 이제 주변에 있는 영양 이 무리들이 알게 되는 거야. 아, 뭔가 포식자가 다가오고 있구나. 뭐 이제 사자가 오고 있구나. 얘네들이 이제 코 킁킁거리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완전 근접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코를 킁킁거리는 걸 다 멈춰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땠을까? 얘들아 코를 킁킁거리는 그 시점에는 엄청 시끄럽지 않았을까? 여기가 다 죄다 욕할 뻔했어요. 죄송해요. 다 이러고 있으니까 시끄러울 거 아니야. 되게 시끄러운데 역으로 사자가 근접하니까 다 엄청나게 조용해져서 아예 침묵 상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지금 여기가 완전 요 공간이 완전 대비되고 있는 효과 아니에요? 사자가 여기 있을 때는 엄청 시끄러웠어. 다 킁킁거리는데 근데 사자가 근접하니까 갑자기 싹 조용해졌어. 아예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극 대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극 대비. 그래서 그러니까 대비된다고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느껴봤을 텐데 막 시끄럽다가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면은 오히려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공부할 때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는 뭐 그런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ASMR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 조용하면은 집중이 안 되는 이제 막 그런 경우, 그러니까 막 딴 거에 갑자기 막 딴 생각하게 된다거나 막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요. 시끄러우니까 얘네가 알아챈 거고요. 오히려 반대로 조용하니까 이제 진짜 완전 사자가 초근접했구나. 왜? 너무 확 조용해졌으니까. 이러한 자극을 또 다른 자극을 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처음에는 청각적 자극을 준 거죠. 코를 킁킁거림으로써. 근데 아예 싹 조용해지니까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졌어? 전혀 다른 종류, 정반대 종류의 자극 대비 효과를 준 거죠. 됐어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게 얼마만큼이나 효과가 있다? 코를 킁킁거리는 것만큼이나 효과가 있다. 소리를 내는 것만큼이나 소리를 아예 없애버린 것도 효과가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됐어요? 자, 이러한 침묵의 장막을 만들어 낸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특히 밤에는 당연히 더 조용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usually, 보통은 prey, 먹잇감은 watch the predator, 포식자를 봅니다. 당연히 먹잇감은 영양이겠고요. predator는 사자겠죠. until, 뭐 할 때까지? it moves on, 그것이 이동할 때까지. 여기서 이동한다는 건 딴 데로 간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딴 데로 갈 때까지 쳐다보는 거야. 사자가 오고 있어. 근데 얘가 계속 지켜봐. 그러다가 사자가 이렇게 좀 딴 데로 가. 그럴 때까지 완전히 이제 내가 안전해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쳐다보겠죠. 그죠? 그러나 at times, 때때로 그들은 여기서의 그들은 이제 요겁니다. prey예요. prey. 이제 이제 먹잇감입니다. 지금 먹잇감이 포식자에게 접근한대요. 이 it은 포식자예요,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세요. 포식자가 먹잇감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먹잇감이 오히려 포식자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접근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keep it under observation. observation은 관찰이라는 뜻인데요. 그럼 그것을, 즉 포식자를 관찰하에 유지시킨다는 거죠. 즉 내 눈에 계속해서 보이게끔 한다는 겁니다. 정말 쉬운 예시 들어볼까요? 집에 바퀴벌레 나왔어요. 근데 내가 잡기 무서워. 근데 안 보이면 더 무서워. 이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쳐다는 봐. 계속 쳐다는 봐. 언제까지 쳐다봐? 얘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 집에서 나갈 때까지 계속 쳐다보는 거야. 밖으로 나갔다? 그럼 이제 안심하고 나는 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얘가 나가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럼 어디서 갑자기 갑툭튀 바퀴벌레 나올지 무섭잖아. 우리도 똑같은 거야. 영향도 똑같은 거야. 얘도 이제 계속 따라가는 거야. 바퀴벌레가 두두두두 가면 우리도 막 이렇게 어디가 따라가잖아. 똑같아. 안 걸리는 선까지 따라가는 거지. 영향 입장에서는. 갔다가 걸리면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안 걸리는 선까지는 따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is called curiosity or fascination 이렇게 불린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영향, 오히려 먹잇감 입장에서 포식자를 따라간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어찌 보면은. 근데 이러한 상황을 호기심이나 아니면 노려봄이라고 불리워진대요. 자, 이어서 보자면 if a lion stops or turns toward them, 만약 사자가 멈추거나 아니면 그들을 향해 방향을 바꾸면요. 앞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멈춰. 얘네가. 아니면은 얘네를 향해서 가. 만약 이런다면 그러면 그 동물들은요, 즉 영양은 may feel, 방향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막 따라가고 있었어. 사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눈에 보여야 되니까 이제 따라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멈춰. 그럼 얘도 멈추겠죠. 뭐지?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뒤로 돌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네가 방향을 돌린답니다. 역시나 방향을 돌리겠죠. 그리고 flee a few meters. 몇 미터만큼 달아난대요.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만큼 달아나는 거야. 그리고 look again. 그리고 다시 보는 거야. 얘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다시 보겠죠. 자, 그리고 keeping the distance. 거리를 유지한답니다. 어떤 거리? Between themselves and the lion. 여기서 themselves는 먹잇감, 즉 영양 말하는 거예요. 영양 그 자신과 사자 사이의 거리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적정 거리를 유지한다고요. 얼마만큼? 그게 약 50m 정도요. 됐어요? 이렇게 유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면은 나도 그만큼 따라가고, 얘가 일로 나를 보면은 나도 그만큼 떨어지고.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내 완전히 안전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행위를 한답니다. 이 curiosity나 fascination이라는 행동을 계속해서 한대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우리는 아까 내가 바퀴벌레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왔지만 이 본문에서 한 번 더 말해줍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그러한 행동이 helps 도와주거든. To keep sight of a predator. 포식자의 시야를 유지하는 거죠. 직역하면요. 그러니까 포식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포식자의 모습이냐? That is mainly dangerous when it is hidden. 즉 그것이 포식자와 숨어 있을 때 주로 위험한 포식자래요. 됐어? 사자는 어떻게 사냥합니까? 한 방에 이러고 있다가 팍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숨어 있을 때 위험한 게 사자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면 위험한 거야. 바퀴벌레가 내 눈에 안 보이다가 갑자기 팍 튀어나오면 무서운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문장입니다. In contrast, 이와 대조적으로 먹잇감은 do not usually follow. 보통 따라가지 않는데요. 누구를요? 그 야생의 개, 들개라던가 아니면 하이에나는 따라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자는 따라가는데 얘네는 안 따라가. 왜 안 따라갈까? 여기서 위치를 내가 4day라고 써놨거든. 4day. end day가 아니고요. 4day입니다. 여기서의 4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아래 제가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놓고 사냥을 하기 때문이에요. 됐어? 사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숨어 있다가 습격하는 스타일. 근데 들개나 하이에나는 뭐야? 너 보였어? 너 일로 와, 일로 와. 너 뒤질 때까지 따라간대. 이런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주시하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냥 냅다 도망가야지. 됐어? 자, 그래서 이 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소재는 포식자에 대한 영양의 방어책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로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뭐 들개나 하이에나에 대한 방어책도 짧게 나오긴 했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자면 영양은 여러 신호를 통해 무리에게 포식자에 대한 경계태세를 취하게 했죠. 그리고 포식자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주시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사냥을 하는 포식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 글의 전반적인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역시나 설명문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치에 관련된 쪽으로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많이 피곤한 것 같으니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시작했나 보네. 네이버를 나오고. 아이고. 뭐야 이거? 동성이가 사왔지? 네. 잘 먹어. 자, 다음 거 보자. 5번에 4번. 좀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야 네이버를 다 듣고 있는데 지금 3대1로 지고 있어. 네이버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먹어? 촬영이 진짜 있어요. 응? 왜? 아 너가 확인했어? 네. 뭐 촬영 요원이야? 자,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 설명 메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전형 패턴이 하나 나왔네요. 도입 주제, 부연 결론. 진짜 정석 패턴이죠, 정석 패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반에 뭐라 나오냐면요, 민속음악은 민족주의 의식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뭐 아리랑 같은 거 얘기하면 되겠죠. 자, 민요는 보편적이지 않고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게 글의 주제랍니다. 바로 이어서 민요는 특정 민족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보편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뭐 미국에서도 아리랑을 부르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민족별로 분할이 된다. 즉 민요를 기준으로 민족을 분할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요라는 것 자체가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이 민요를 부르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민족을 결정짓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 부분에 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 진짜 정석이네. 그래서 민속음악은 민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분명한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네,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idea that folk music is a product of nature. 프로덕트를 보통 우리가 이제 생산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물, 어떤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자, 그러면 민속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played an important part,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뭐에 있어서? In the rise of musical nationalism, 음악적 민족주의의 상승에서요. 일단 해석해볼게. 그리고 그 생각이 was part of the complex. 자, 컴플렉스의 일부랍니다. 컴플렉스라는 게 형용사로서는 이제 복잡한이라는 뜻이지만 명사로서는 복합체라는 뜻이에요. 복합체. 그래서 복합체의 일부였는데 ideas at the root of romantic nationalism. 낭만적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는 생각이란 말이 빠져서 내가 넣었었어요. 생각의 복합체의 일부랍니다. 자, 말이 되게 어렵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민속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민요야, 민요. 민요라는 게 자연의 산물이다. 자연의 산물이란 게 뭘까? 자연적으로 나온 결과물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민요 같은 거 보면은 작자 미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상식적으로 접근하자면 민요가 보통 노동요 같은 걸로 많이 불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는 흥얼흥얼 하다가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자리를 잡고 이제 그냥 이제 말 그대로 구전되어 온 거죠. 사실 민요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이제 자연의 산물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겠죠. 즉 민요라는 거는 특정한 인물이 특정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인공적인, 인위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라는 생각은, 그러한 생각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음악적 민족주의의 상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뭔 말인지 다시 분석해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요. 특정 사람이 만약에 민요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민요를 부르는 사람들은 마치 그 특정 사람을 숭상하고 숭배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민요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만약에 생긴 거다라고 믿는다면은 우리 민족은 이 음악을 불러 라는 이런 민족주의적 성향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창영이 이해 안 되는 분이신데 안 됐어요? 아이씨, 그럼 말을 해, 자식아. 다시.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아까? 주어 부분. 다시 한번. 무슨 말이었다? 민요라는 건 자연스럽게 생겼다. 그래서 민요는 자연스럽게 생겼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대.
이 생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악적 민족주의의 상승에서. 음악적 민족주의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음악을 기준으로 해서 민족을 나누자라는 게 음악적 민족주의예요. 됐어요? 아까 내가 아리랑 얘기했잖아. 한국 사람은 아리랑을 불러. 일본 사람은 안 불러요. 됐어요? 그러니까 음악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음악을 기준으로 민족을 나누는 거죠. 됐어요? 이거에서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 생각이. 그럼 왜 중요하냐고 그 이유를 말했잖아. 왜 이 생각이 여기에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민요라는 게 특정 사람이 만들었다면은 그리고 그 민요를 우리가 따라 부른다면은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측면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야. 아니 A라는 사람이 민요를 만들었어 만약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민요를 불러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민요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이게 좋으니까 부르는 걸 거 아니에요. 그냥 흥얼흥얼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과연 민족적으로 바라볼 수 있냐는 거야. 아니, 야 우리가 아이유 노래가 좋다고 해갖고 아이유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랑 뭐 예를 들어 BTS 노래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민족으로 구분을 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특정 사람이 만들었으면 민족적 구분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야. 이해돼? 민요가 자연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민족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아리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족의 한을 담고 있는 노래잖아. 근데 이 민족의 한을 일본인이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러니까 그 한을 느끼고 있는 사람만이 아리랑을 부를 자격이 있는 거고 그 아리랑에 담겨있는 한을 아는 거는 한국 사람밖에 없다. 한국이라는 한민족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작자 미상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음악적 민족주의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요. 생각의 복합체의 일부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 해석을 해봐야겠죠. 다시. 그래서 낭만적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는 생각의 복합체의 일부랍니다. 이것도 말이 어렵죠. 자, 이것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낭만적 민족주의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뒷내용을 좀 읽어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낭만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무엇일까? 낭만적이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음악이라서 뭐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을 구분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걸 음악으로서 뭔가 이제 민족을 구분한다라는 점에서 이걸 낭만적이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이 정도로 예측은 할 수 있죠.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이것만으로는요. 어쨌든 그런 낭만적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는 생각 낭만적 민족주의 뭐 음악이나 이런 걸로 우리 막 한민족의 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어떤 옛날에는 대륙이 다 통합되어 있었을 거고 특정 이제 민족만이 특정 민요를 막 부르고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민족이 분열됐다 이런 생각 자체가 어때요? 되게 막 낭만적이잖아. 음악으로 뭔가 이게 나눠졌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런 식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뿌리라는 거는 그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그 생각 자체, 그 생각에 여러 복합적인 게 있겠죠. 민족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낭만적인 그런 민족주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글씨체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그림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뭐 동양화, 서양화 뭐 나눠갖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것 중에 일부라고요. 뭐가? 이 생각 자체가. 자, 그래서 첫 문장이 좀 어려웠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민속 음악은요. 결국에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패러프레이징은 여기다. 됐어요? 그래서 결국 민속 음악이라는 거는 민족주의 의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자, 이어서 볼게요. In the German Romantic Movement, 독일의 낭만주의 운동에서 The folk song, 민요가 was considered, 여겨졌답니다. An expression of the purely human,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의 표현으로 여겨졌대요. 이제 특정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민요가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의 표현으로 여겨졌답니다.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위에 있는 거랑 좀 모순되는 말이긴 하거든요. 이 자연의 산물이란 말이야. 어찌 보면 좀 이제 모순되긴 하는 건데 어쨌든간 여기서 말하는 순수하게 인간적인 표현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지 조금 애매하게 쓰긴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이라는 게 순전히 인간의 힘만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인간적이라는 거는 그 인간 본연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가치관 같은 거를 표출한다라는 건지, 이거는 사실은 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의 표현으로 여겨졌대요.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instead of being universal, however 나왔죠. 그러나 보편적인 것 대신에 그 표현은 was thought, 여겨졌는데요. 투부정사로 여겨졌답니다. To vary from a nation to the next. 자, 한 나라로부터, 이거 from A to B죠? A에서 B까지입니다. 한 나라에서 다음 나라까지, 즉 나라마다 다양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왜냐면 민요라는 거는 당연히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일본에서는 아리랑 안 부른다고. 그렇죠? 민족을 구분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니까요. 자, 이어서 포크송은 여겨졌답니다. 민요는요. reflection, 반영으로 여겨졌는데 of the particular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a people. people 앞에 어가 붙었잖아. 그럼 people이 사람들이 아니고 민족이란 뜻이 돼요. 민족. 그러면 어떤 민족의 특유한 신비스러운 특징의 반영으로 여겨졌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과 일본인의 특징은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현재 그거를 어떤 이제 뭐 땅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학습된 걸 통해서 뭐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을 구분짓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는 민요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민요라는 게 뭘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요? 그 민족만의 어떤 특유한 신비스러운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한국인의 뭐 어떤 급격한 성격이라든가 뭐 진취적인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 한민족의 특성으로서. 근데 그런 거를 잘 반영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요. 이 민요를 통해서. 민요가 이렇구나라는 거는 민요의 어떤 구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 아리랑을 들으면은 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뭔가 한마는 민족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영, 이 음악 자체가 민족성을 어찌 보면 드러낸다라는 거를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to go back to times immemorial. immemorial 하면은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imes immemorial 합치면은 아주 먼 옛날 정도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간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은 또 뭔 말인가 볼게요. 민요라는 거는 특정 민족의 어떤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두 가지로 여겨진다고요. 됐어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옛날부터 불렀을 테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in the scheme. 자, 이러한 세계에서요, the division of mankind into nations. 그럼 인류의 민족들로부터의 분열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네이션이 원래 국가인데 여기서는 이제 민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냥 민족이라 해석했습니다. 자, 인류의 민족들로부터의 분열이 was a natural fact. 자연스러운 사실이었대요. 그러니까 분열은 그냥 당연히 될 수밖에 없었다. 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 교실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전부 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에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뭐 예를 들어 전 세계에 10억 명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쳐봐. 지금 우리 10명만 하더라도 다 다른데 아니 10억 명이 어떻게 통합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분열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피부색으로 뭐 나눌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키로 나눌 수도 있겠고요. 뭐 성격으로 나눌 수도 있겠고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글에서는 민요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인류라는 거는요 민족이라는 단위로 나뉘어지는 게 그냥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었었다. 옛날엔 그랬었다. Every nation, 자 모든 국가는 모든 민족은 was said 말해줬대요. 투부정사 이하로.
To have its own deep-rooted identity, its national soul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모든 민족이 가지고 있다고 말해줬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 그 민족 자신만의 깊게 뿌리 박힌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준답니다. 즉 그 정체성이 뭐냐면요, 민족적 정신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도 민족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만의 정체성이 있잖아.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진대요. 그러니까 분열이 된 거겠죠, 당연히.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이 정체성이 다 똑같다면 왜 분열이 됐겠어요? 분열이 안 됐겠죠.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잠깐만 봐봐. 여기 포크송 얘기 나왔잖아, 아까 윗부분에서. 근데 이 두 문장은 포크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민족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민족 분열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는 걸 설명한 거거든.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민족 분열의 수단으로서 분명 민요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됐어?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 두 문장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민속음악이 여겨집니다. 뭐로 여겨지냐? To be the clearest expression of the national character 라고 나왔네요. 민족적 특징의 가장 분명한 표현으로 여겨진다고요. 됐어요? 민족이라는 말 자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분열이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인종이란 말에도 분열이 포함되어 있잖아.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분열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민족이란 말은 더 세분화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앞에서 실컷 이 분열이라는 거는 그냥 필연적인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민족 분열을 함에 있어서 민족이라는 거는 어쨌든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친 집단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게 민족이잖아. 근데 그럼 이 같은 특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걸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게 뭐다? 민속음악이야. 됐어?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런 이제 가장 분명한 표현인데요. 즉 무엇이냐면 a typical feature랍니다. 전형적 특징이래요. And sharing in every nation. and sharing 하면은 별주 단어로 나와 있는데요. 소중히 간직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모든 국가에서 소중히 간직되는 전형적 특징이랍니다. 됐어요? 뭐가요? 민요를 부른다는 거. 그러니까 그 민요가 이제 그 국가의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표현이라는 게 정말 소중히 여겨져야 되고 소중히 간직되어야 되는 전형적 특징이라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전체적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세부적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하면서 하나하나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지문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물론 모든 지문을 다 공부해야겠지만 특히나 원문 읽고 학습이 중요합니다. 이 지문은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내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됐겠지만 혼자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복습이 필수입니다. 필수. 이 지문은요. 알겠죠? 자, 소재부터 보자면 민속음악과 민족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글입니다. 요약문을 다시 볼게요. 자, 민속음악은 순수한 인간 본성의 산물이고요. 이 본성이 민족마다 고유하게 표출된다는 거겠죠. 민족마다요. 그래서 민족적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의식이 음악적 민족주의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5강의 4번까지 마무리를 좀 하고요. 한 지문 정도 더 하면은 될 것 같거든요. 자, 하나만 더 하면 되니까 좀만 힘냅시다. 아까 전에 제가 나눠드렸던 교재 2강을 좀 볼게요. 2강. 자, 보자. 9강의 게이트웨이부터 볼게요. 자, 얘도 뭐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입니다. 도입, 주제, 결과라고 나왔죠. 자, 바로 한번 같이 볼게요. 도입부에는 인터넷은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고요. 우리의 자유를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정보를 이제 누구나 다 데모크라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적으로. 자, 그래서 주제가 뭐냐?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
그래서 그 결과 개인의 과거의 실수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새 출발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 사실 제일 딱 이거 보니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연예인 미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전에 뭐 학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과거의 실수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잖아. 정보가 이제 모두에게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 출발 힘들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글에서 말하는 요지는요. 글을 읽어봐야겠지만 이 새 출발을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과거에 딱 한 번 실수했는데 물론 이제 나쁜 일이었겠죠. 잘못된 일이지. 잘못된 일인데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아예 새 출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면 사실 그것도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아마 이 필자가 주장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좀 그래도 우리가 관용을 좀 베풀고 좀 두 번째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말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인터넷은 해줍니다. 정보가 더 자유롭게 흐르도록요. 뭐보다?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게 정보가 흐르게 해준답니다. 바로 이어서 자, 인터넷에 대한 이제 특성과 장점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We can communicate and share ideas in unprecedented ways. 전례 없는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대요. 정보 이제 뭐 그런 공유나 전달이 원활하다. 인터넷을 통해서요. 이러한 발전은 revolutionizing 혁신을 만들고 있대요. 우리의 self-expression 자기 표현을 좀 더 혁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enhancing our freedom 우리의 자유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점 말하고 있죠. 자, 근데 but이 나왔네요. But there's a problem. 문제가 하나 있다. 자,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 주제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문제점이 나오면 보통 해결책도 같이 나오기 마련이거든. 근데 해결책이 나오면은 그 해결책이 글의 주제가 돼요. 근데 해결책이 안 나오면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됩니다. 근데 저는 미리 써놨잖아요. 문제가 있다를 주제라고 써놨죠. 그러면 당연히 문제점 자체가 주제, 즉 해결책이 나오진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어서 봅시다. 자, 여기서 제가 주제 1번이라고 썼는데 그냥 문제가 있다라고만 돼 있으니까 뭔 문제가 있는데 뭐 구체적인 뭔가 내용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주제 2번이라는 꼭 구체적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구체적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정보에 대한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We are heading toward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인가? 관계부사 where? An extensive trail of information fragments about us. 우리에 대한 정보 파편의 엄청난 흔적. 됐어요? 엄청난 흔적이 will be forever preserved 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preserved 될 거라고요. 보존될 거라고. On the internet, 인터넷상. 그리고 이게 이제 displayed instantly 하고 나와 있는데 이 displayed가 분사 구문이거든요. 이거 동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여지면서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보여지면서. 왜냐면은 얘를 동사로 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P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즉시 보여지면서 in a search result니까 당연히 검색 결과를 말하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다? 그냥 검색 결과 한 방만으로 즉시 보여지면서 이 뭐가 보여지면서? 이 정보의 흔적이 보여지면서 이 우리에 관련된 정보의 파편에 많은 흔적이 영원히 인터넷상에 보존되고 있는 보존될 그런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뭔가 글 하나 쓰더라도 이게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내가 그 사이트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네,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한 3주 전쯤이었거든요. 3주 전쯤에 내가 한 2001년쯤에 썼던 글이 갑자기 하나 생각나는 거야. 인터넷에다가 2001년 내가 중1 때거든요. 아니 그때는 싸이월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유행하기 전이에요. 싸이월드는 2004년쯤부터 유행했어요. 근데 이제
2001년에 내가 모 게시판에 갑자기 쓴 글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그게 기억나서 갑자기 그걸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찾았어요. 내가 중1 때 쓴 글이죠. 중1 때 그걸 찾았어요 제가. 근데 이게 평범한 구글링으로는 절대 못 찾아요. 왜냐면은 이제 왜 못 찾냐면 그 웹사이트가 망했거든요. 내가 글을 올렸던 그 사이트가 폐쇄됐어요. 아예 없어. 그럼 폐쇄된 사이트의 글을 어떻게 찾았냐면은 어떤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니까 예전에 그 수많은 정보가 있던 그 인터넷 사이트에 쿠키 파일이 모아져 있는 사이트가 있는 거야. 나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만큼은 아니겠지만 옛날에도 사이트가 뭐 한두 개예요.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쿠키 파일이 다 모아져 있는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이트를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주소창을 쳤어요. 네, 그 주소는 기억났으니까. 주소창을 딱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미 폐쇄된 사이트지만 폐쇄되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나와요. 쿠키 파일로 남아있으니까. 그럼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날짜를 조정하는 이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1년까지 겁나 광클릭을 한 다음에 2001년 뭐 대충 뭐 8월달 해갖고 딱 클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그 흔적이 남아있더라. 예, 네,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어떠냐면요. 그 여러분이 이제 인스타 많이 하시잖아요. 인스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게시물 삭제하면은 누가 못 볼 것 같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근데 악용을 위해서 알려주진 않겠습니다. 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게시물을 올려, 사진 같은 거 올려. 근데 내 피드에서 삭제했어. 그럼 누가 못 보냐?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전 압니다. 하지만 안 알려줄 거예요. 어찌됐든 간. 그러니까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생활 침해죠. 됐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정보가 공유가 막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정보 공유의 어찌 보면 인터넷상에서의 정보 공유의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뭔가 이제 뭐 어떤 결정을 하든 뭘 하든 할 때 도움을 많이 주지만 반대로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도 함께 오기 때문에 전형적인 양날의 검을 말하는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더블 에치드 소리 항상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We will be forced to live. 우리는 살도록 강요받을 거래요. 뭐 하면서 살도록? With a detailed record.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살도록 강요를 받겠죠. 그러면요. 그렇죠? 그 기록이 다 남는다 했으니까. 근데 어떤 기록이냐? Beginning with childhood래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거야. 나 중1 때 쓴 걸 찾았다니까.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그 기록이죠. 또 어떤 기록이랍니까? 여기에 That will stay with us for life.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무르게 될 기록이라고요. Wherever we go.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서 간다라는 게 뭐 물리적으로 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간다,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삶에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게 될 유년기 시절부터 시작했던 아주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우리는 살도록 강요받는 겁니다. 이 인터넷 세상에서요. 여러분이 초딩 때 썼던 걸 다 기록돼 있어요. 다 저장돼 있어. 찾으면 다 나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요. 우린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Searchable and accessible from anywhere in the world. 전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searchable, 검색할 수 있고 accessible, 접근할 수 있으면서요. 이거 분사구문이라고 써있죠? 앞에 빈, 생략된 겁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this data. 자, 이러한 데이터는 can often be 뭐뭐일 수 있답니다. of dubious reliability. 자, 요거 잠깐만 좀 알려줄게요. 여러분, 우리가 of에다가 플러스 추상명사가 나오면요, 얘는 형용사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of importance라고 써볼게요. importance 중요성이잖아. 그럼 얘는 한 단어로 하면요, important예요. 됐어? 이런 거로. of의 추상명사는 형용사라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of reliability 하면은요, reliability가 신뢰성이거든요. 신뢰성. 그러면은 얘네 둘만 합쳐볼게요. of reliability를 한 단어로 쓰면 뭡니까?
reliable이 되는 거야.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요? 근데 여기에 dubious라는 말이 나와 있죠. dubious가 의심스러운이거든. 그러면 얘들아, 이걸 내가 말을 바꿔볼게. of dubious reliability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일단은 reliable 쓸 수 있겠죠. 오,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앞부분은 dubiously로 써야 돼요. ly를 붙여야 됩니다. 네, 센스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 거는 어쨌든가 reliability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쓴 건데 지금 of의 이제 명사가 형용사로 바뀌었잖아. 그럼 형용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여기는 부사형으로 써야겠죠. 됐어요?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데이터는요 흔히 의심스럽게 신뢰할 수 있대요.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의심스럽게 신뢰한다? 완전 모순되는 말 아니에요? 의심하는 거랑 신뢰하는 거 정반대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의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실래요? 신뢰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다. 말해 보이시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다. 이게 자연스러운 해석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는요. 이 데이터가 뭡니까? 인터넷에 남겨진 여러 흔적들, 나에 대한 흔적이겠죠. 이 데이터는요 신뢰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고요. 또는 it can be false,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요. or 또는 it can be true, 사실이지만 deeply humiliating, humiliating는 굴욕감을 주는 거죠. 이불킥할 만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불킥할 뻔했어요. 중1 때 쓴 걸 보고요. 네. 저랑 현재 저랑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랐어요. 그게 뭘 찾고 싶은 거였냐면요. 제가 초6 중1 때는요. 뭐가 유행했냐면 일단 버디버디 그리고 그때는 메일을 주고받았어요. 이메일을. 지금 여러분 중에 이메일 주고받는 사람 있어요? 이메일은 사실상 회원가입의 수단일 뿐이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옛날에 진짜 이메일을 주고받았거든요. 실제로 친구들이랑. 그게 약간 유행이었어. 저 초6 중1 때. 그래갖고 그때 이제 애들이랑 이제 뭐 어쩌다가 이제 어떤 친구랑 친해지잖아. 그러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톡 아이디 알려줘 아니면 번호 알려줘 대신에 이메일 주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메일 막 주고받고 이메일 막 꾸미고 뭐 별 난리 부르스 막 치고 막 이제 이러곤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 절친이 한 명 있는데 절친이 이제 그 초6부터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욕을 엄청 많이 했대요. 메일에다가 내가 초6 때. 초6 중1 때 내가 항상 욕을 썼대요. 사실 저 지금 수업하면서 욕 거의 안 쓰잖아요. 저. 근데 욕을 정말 많이 썼대. 그래갖고 빨리 증거 내봐라. 근데 이제 그 메일이 무려 20년도 더 된 거다 보니까 내가 들어갔는데 내 아이디가 없어져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없나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했던 그 방법으로 찾았어요. 찾았는데 욕이 진짜 겁나 많더라고요. 야 이씨 뭐 어쩌고 하면서 중1이었습니다. 중1 초6이었어요. 욕 겁나 많이 했어. 메일에다가. 아무튼가.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친구한테 아무 말 안 했고요. 자, 아무튼가 이어서 볼게요. 굴욕적인 거죠. It may be increasingly difficult. 점차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답니다. 뭐가 투부정사가요? To have a fresh start or second chance. 아까 말했던 내용이네요. 새로운 출발이나 fresh가 새로운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가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답니다. 왜? 흔적을 찾으면 어쩔 건데요. 지금 지범이가 이미지 세탁했지만 초딩 때 겁나 막 일진이었을 수 있어. 애들 막 삥 뜯고 다니고 막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어깨로 한번 부딪히면은 야 한번 부딪혔으니까 10,000원 뭐 이러면서 뭐 이랬을 수 있다고요. 지금 이미지 세탁 잘한 거잖아. 그치? 이거를 미투 운동을 누가 했을 거야 과거에.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영향력이 세니까 이제 지우라고 했겠지. 안 지우냐? 이제 애들 전교생 싹 모아놓고 야 여기서 걸리면 얘 뒤진다 한 다음에. 하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을 거야. 그렇죠? 네. 조심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걸리면 이게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자, 감옥적어까지 나왔네. 중요하죠? 항상 서술형으로 잘 나오니까. 자, we might find. 자, 우리는 알아낼 수도 있답니다. 감옥적어 해석 없고요. harder. 더 어렵다는 걸 알아낼 수도 있어요. 뭐가? 투부정사가. To engage in self-exploration. 자기 탐색에 참여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알아낼 수도 있대요. 자기 탐색이 뭘까? 좀 더 볼게요. If every false step and foolish act. 그러니까 모든
실수 단계와 어리석은 행동이 영원히 보존된다면요. 어떻게? In a permanent record니까 영구적인 기록으로. 이건 이해되죠? 영구적인 기록으로라는 건 이 인터넷상에 이제 남아있다라는 거니까 영구적인 기록으로 어떤 나의 좀 과거에 이불킥할 만한 그런 기록이 행동이 영원히 보존된다면 그러면 자기 탐색에 참여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탐색을 한다라는 거는 뭘까요? 사실 여기서도 이 self exploration이라는 게 좀 말을 좀 애매하게 했거든요. 자기 탐색을 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일단 우리가 대충 맥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 영원히 기록으로서 남게 된다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좀 힘들다. 대충 이런 맥락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 탐색이라는 거는 진정한 나 자신을 탐색함으로써 내가 향후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대충 그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이걸 자기 탐색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말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요약을 한번 같이 볼게요. 주제랑 같이 보겠습니다. 주제를 먼저 읽어보면 인터넷 발달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관련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요약문을 두 가지 버전으로 썼는데 하나만 읽어볼게요. 자, 인터넷이 정보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지만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는 미래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본문에 안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단어거든요. 용이하게 하다. 아니면은 방해하다. 이런 게 본문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 facilitate라거나 아니면은 여기 disturb 같은 단어로 나오게 된 거죠. 이 요약문은요 참고로 기출에서 딴 겁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요약문이에요. 알겠죠? 실제로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게이트웨이까지 해봤고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구강 1번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가 화요일날 여기다 숙제를 안 써놨구나. 아니 내 펜은 어떻게 뚜껑 빌려줘요? 지난번에 제가 숙제를 뭘 줬더라? 도시파랑 3강 어그룹이었나? 아니나? 도시파는 다 된 거죠? 안 한 사람 없죠? 이따가 검사 좀 해볼게요. 도시파한 거 대충 한번 살펴는 봐야 되니까 어떻게 했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가 3강, 5강, 9강까지 했으니까 스틱라이트 다시 쓸게요. 스틱라이트 3강을 도식화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마무리한 5강 워크북을 좀 합시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식화랑 워크북 각각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저거 좀 꺼줄래? 뒤에?